학부모들은 좋은 대학을 일단 보내고자라고 하는데 길어야 한 5년 정도라고 할까? 앞으로 지금 자녀들의 세상에서는 그 전혀 쓸모없습니다. 미래의 유망 직업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참고만 해야 될까요? 인생 최고 배움의 시기 유쾌한 밤. 구본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에 관해서 너무나 관심과 걱정들이 많으셔가지고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인공지능이 이제 수능 체제 혹은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교육 체제를 좀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혹은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가요? 대학 입시는요 별로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냐? 앞으로 지금 자녀들이 10년 뒤쯤 갈 때도 별로 달라지지 않아요. 뭐가 달라지지 않냐 하면은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명문대에 정원하고 시험 보려고 하는 학생들의 숫자와 학부모의 숫자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명문대와 어떤 특별한 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전문직의 숫자가 달라져도 그 구조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 구조를 밑에서 아무리 바꿔봐야 사람들이 사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는 요만큼인데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이만큼이니 그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졸업장의 의미와 가치는 대단히 달라지게 돼요. 옛날에는 명문대 졸업장이나 전문직 자격증이 있으면은 직업생활, 사회생활 한 30년 정도 한다라고 할 때 써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한국사에서 어떤 고등학교 나온 사람, 어떤 대학교 나온 사람 그거 평생 그거 울고 먹는 사례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지금 자녀들의 세상에서는 그거 전혀 쓸모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요. 그거 길어야 한 5년 정도라고 할까? 그 직업군 안에서 그 졸업장을 가진 사람 안에서 새롭게 자기의 실력을 실제로 담보하지 못하면은요. 그냥 낡아버립니다. 쓸모없는 게 돼요. 국내 최고 대기업들은 어떻게 시험 봅니까? 블라인드 면접해서 졸업장 안 따집니다. 어디 나왔는지. 그리고 무슨 수능이나 무슨 졸업장이 자신들이 뽑는 인재를 뽑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다 별도 시험 봅니다. 그 얘기는 지금 학부모들은 좋은 대학을 일단 보내고자라고 하는데 그런 대학 졸업장이 우리 사회의 구직이나 뭐 이런 것에서 별로 도움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미래 유망 직업의 역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래 유망 직업이 제일 위험합니다. 전망이 제일 어두워요. 좀 이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일자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실제로 2023년에 이런 보고서가 발표됐더라고요. 향후 20년간 341만 개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가 있다. 이제 그런데 세부 직업별로 좀 살펴보니까 고소득 직종으로 분류됐던 이제 인기 직업이죠. 의사, 변호사, 뭐 회계사 등 이런 직업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그 의대 열풍으로 뜨겁거든요. 어떤 고민을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 열풍이 또 계속 될지 좀 궁금하고요. 자, 유망 직업의 역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부모님들이 이 직업이 좋아 라고 추천할수록 저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망 직업일수록 빨리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 유망 직업이라고 우리가 판단이 되면은 일단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4차 산업혁명 되고 인공지능 시대 되니까 개발자들이 유망하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최근 생성인공지능 나오니까는 감원바람이 최근 몇 달 새 제일 센 데가 어디냐면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뭐 페이스북 이런 데예요. 그거 유망할 줄 알았는데 제일 먼저 감원 열풍에 시달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자격증으로 보호받는 무슨 그런 의학 직업들 법률 직업들 이것도 사실은 지금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거 시간 문제입니다. 무너지는 거는요. 그리고 왜 또 유망 직업이 위험하냐? 지금 IT 기업에서 개발자 사례를 들었지만은 그것이 유망하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그거를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이 제일 먼저 개발이 됩니다. 제가 그 IT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로 오래 일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경험하게 된 게 있어요. 이제 스마트폰에서 지금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들이 뭐냐면은 아마 뭐 MP3 플레이어, 동영상 검색기, 뭐 운전하시는 분들은 내비게이션, 뭐 카메라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요. 저는 그거 다 돈 주고 사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 공짜 앱으로 있잖아요. 제가 산 기계 중에 여기 깔린 공짜 앱보다 성능 좋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MP3 플레이어를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아이리버 같은 좋은 MP3 회사에 있었는데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한때 엄청 잘 나갔지만은 이거 나오니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카메라 회사, 뭐 내비게이션에서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유망했는데 그 유망하니까 제일 먼저 자동화 기술이 나오고 그런 가장 필수적인 게 여기 앱으로 자동으로 깔리는 거예요. 공짜로. 한때 제일 유망한 야 그건 앞으로 돈 긁어 모으겠어라고 했는데 이런 거 나올 줄 누가 알아요? 제일 유망하다고 생각되면요. 지금 세상에서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 제일 많은 자본이 어디에 투입되냐면요. 사람들이 무얼 미래에 유망하다라고 보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직업을 기계로 자동화시키는 데 투입이 돼서 개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망하다라고 야 미래 그거 병원 안 가고 살 수 있겠니? 야 그 사람 다쳤는데 뭐 소송 벌어졌는데 법률 도움 안 받을 수 있겠어? 그래서 이제 그런 자격증이 미래도 유망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유망해? 아 그럼 그거를 기계를 이용해서 자동화하는 툴을 만들어야지. 생성 인공지능 나오는 거고 그걸 활용한 각종 앱과 서비스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체하는 기술이 제일 먼저 나와요. 정말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네요. 예. 그러면 의대 열풍도 사실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의대만이 아니라 사실은 예. 지금 선호되는 모든 직업들이 사실 그래요. 자, 자동화와 인공지능의 영향을 안 받을 기술이 과연 영역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을 직업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뭘 하든 인공지능을 써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잘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이제 그거는 코딩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분야를 어떻게 내가 조금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느냐. 진짜로 내가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걸 좋아하면요. 최신 기술 나왔다라고 해서 겁먹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의 작가 생텍쥐베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하들에게 배를 만들게 하고 싶다면 선박 제조 기술과 연장을 주어서 배 만드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바다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품게 만들어라. 바다에 대한 무한한 동경을 품고 있으면 새로운 기술 나오면 그래? 그거 써서 바다를 항해하면 되지. 그래 코딩 나왔어? 그럼 그거 배워서 내가 원하고 싶은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되지라고 하는 걸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기술은 내가 써야 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좀 어떤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는 좀 아이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가장 유연하고 그런 능력은 어떻게 갖느냐. 아이가 그걸 좋아하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미래 우리 성공 모델, 가장 뛰어난 학습 모델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덕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덕후 좀 있죠. 각자 다 빠진 영역들이 있는데 그건 누가 하라 그래서 그거 했어요? 아니요. 제가 좋아하니까 하는데 누가 안 가르쳐줬는데 제일 잘 배우는 법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누가 제일 여기에서 좋은 컨텐츠를 갖고 있는지, 제일 설명 잘하는지, 제일 잘 가르쳐주는지를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요. 그건 하라 그래도 안 하는데 공부는 자기가 꽂힌 거 있으면 그거 귀신같이 찾아가서 가장 뛰어난 학습자가 됩니다. 바로 차이가 그거죠. 애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 듣지만 조금 이제 우리 이제 꼴을 갖추면 성장을 하면 하라 그러면 일부러 안 하죠. 우리도 그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뭘 하고 싶게 하시면은요 절대 그 세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에 관심 없는 것처럼 해야지. 우리 부모님 이렇게 관심이 없어라고 자기가 오히려 이건 내가 부모님은 나한테 추천하지 않지만 나는 스스로 이거 해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거
조금 더 해볼래라고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이런 게 육아의 노하우일 수 있어요. 사실은요. 아이가 그것에 자발적 동기와 관심을 갖게 되면은 뛰어난 학습자가 됩니다. 저는 유연성 얘기하셨는데요. 그렇게 뛰어난 학습자가 되면은 이 기술이 나왔다, 이 기술이 나왔다, 뭐가 나왔다, 그거 별로 가리지 않아요. 가장 자기가 효과적인 거라 생각하는 거 그 커뮤니티 안에서 스스로 잘 배웁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좋아하는 걸 발견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도움을 주셨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거라기보다는 발견했다라기보다 저는 이것저것 경험을 좀 많이 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시절에는 애한테 물어보고 온갖 캠프를 많이 보냈습니다. 가겠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그게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안 좋아하는 아이도 있다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됐고요. 그리고 여행을 좀 많이 다니면서 국내건 해외건 세상에 요런 것만이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사는 방법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직접 보게 만들었던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이제 자기가 선택을 했어요. 부모가 뭘 추천하거나 강요하지 않았고. 저희 애들의 특성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누구한테 탓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뭘 잘 됐건 잘못됐건. 부모가 뭐 하라 그런 게 없으니까. 탓할 데가 아무 데도 없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를 좀 일찌감치 알게 된 것 같아요. 남들보다 뭔가 스스로 찾아가게 되고요. 어떤 분야나 길을 남들보다 일찍 독립적 개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어요. 20살 이후에는 뭐 부모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뭐 조금 지원만 해주는 거지. 독립적 개인으로들 잘 가고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긍정적 경험을 하게 하는 것, 미래 사회에 그거 있으면 유연해질 수 있고요. 유연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빨리 잘 배워서 잘 적응합니다. 그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회가 이제 입시라는 어떤 좀 현실에 발 딛고 있으면서도 다가올 미래에 대한 막연함과 또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불안함 자리에 좀 그러면 어떤 마음을 좀 이렇게 채우면 좋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어떤 게 어떻더라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되게 은연적으로 많이 전달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고요. 한국 사회에서 모든 학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기대하는 게 명문대 졸업장, 그리고 직장의 존폐와 무관하게 혼자서 갈 수 있는 유망한 자격증, 이런 것들을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무척 요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자녀분들께 아주 간접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쓰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내가 부모가 되면 우리 부모가 나한테 했던 것은 좀 잘못한 건 좀 피해서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어나고 실제하고 전혀 다르죠. 그리고 나름대로 처대를 키우면서 남자애들은 요때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해주면은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저도 경험을 했죠. 똑같은 집안에서 환경에서 자란 둘째 아들한테 이제 그 첫째 애한테 뭐 얘가 흥미를 가졌던 것, 얘가 좋아했었던 것, 아주 나름 괜찮았던 것들을 이제 둘째 애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둘째도 그걸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사춘기 때 얘가 난 그거 좋아하지 않았어. 난 그거 정말 싫었는데 나한테 그거 왜 시켰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셨겠어요. 뒤늦게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나서. 놀랐죠, 정말. 부모로서 자식한테 더 좋은 기회와 더 좋은 걸 주는 행위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 그런 유사한 경험들은 아마 부모님들이 다 하실 거예요. 아무개 박사님이 이렇게 추천한 거 그거 가져와서 우리 집 애한테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될 것 같네요. 안 됩니다. 옆집에서 성공적이었었던 학습법이나 육아법을 우리 애한테 적용하면 되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통하는 보편적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 아이 한 아이의 상황이 다 개별적이고 다 다른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 이걸 보시는 시청자님들께서도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 이걸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집에서는 어떤 게 효과적이었나 맞아요. 저런 경우에 뭐가 도움이 됐나 이렇게 전문가들의 카운셀링도 듣고 상담도 듣고 하는 건데 그걸 가져와서 우리 애한테 그 상황에 적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걸 일단 우리 아는 게 저는 육아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참고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도움말이 없는 것보다 도움말이 있으면 조금 상황이 낫죠. 조금 그 실수나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는 정도이지만 너무 믿어서는 안 되는 거고 제가 그래서 같은 성별의 아이를 기르면서 내 애지만 이렇게 다른 거구나. 그걸 인정하게 되니까 함부로 어떤 육아법이나 어떤 학습법이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게 돼요. 매 상황 주의를 기울여서 이 아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누가 아무리 좋다 그래도 그거를 끝없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인생 최고 배움의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외치고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인생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 현재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무료 수학 레벨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 전국 레테라는 곳이 있어 육퇴한밤 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이 플랫폼의 테스트를 통해 우리 아이의 전국 성적 지표, 전문가의 평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고 해요. 관심 있는 독자님들 무료 레벨 테스트라고 하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휴대폰이 나왔는데 그 휴대폰으로 실시간 영어 통역 번역이 가능하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네.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외국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어느 학교에 강의를 가서 이제 팝하고 뭐 디벨 같은 앱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은 반응이 되게 좋아져요.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 안 했는데 역시 내가 선견지명이 있어서 이런 날이 왔잖아. 언어 장벽이 완전히 사라졌잖아. 이제 꽃보다 할배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 빼고 이제 좋아하시는데 그 강의 끝나고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제 꿈은 동시 통역사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언어 장벽이 사라진다고 좋아하는데 그 직업을 꿈꿔왔었던 이 학생은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이것도 완전히. 자, 그리고 지금 우리도 뭐 팝하고니 디베리니 이런 거 써보시면은 영어 잘하는 사람 이제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영어 공부를 우리 자녀한테 하라고 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거 더 잘 알아요. 맞아요. 이거 무엇에 쓸모가 있다고 이거 영어 공부를 하라 그래요. 그런데 영어 번역기를 잘 쓰려면요. 번역의 결과를 스스로 판단할 줄 알아야지만 쓸 수 있습니다. 즉 번역의 결과물을 평가할 줄 알아야지만 그 번역기를 제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번역기를 그대로 돌려가지고 문서 작성하고 보고서 만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상사한테 너 이거 번역기 돌렸구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번역기를 참조를 하되 쓰되 그거를 평가하고 이거는 이거보다 이 표현을 써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의 차이는 점점 커집니다. 깊이가 다르죠. 그렇죠. 사실은 더 많이 외국어를 쓰는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기 때문에 그 도구를 잘 쓰기 위해서는 이 도구의 결과물을 평가할 줄 아는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어학 실력을 갖고 있을 때 이 도구를 제대로 쓸 수 있습니다. 외국어 공부는 계속 하는 걸로. 스마트폰 들고 사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부모님이 좀 키워줘야 할 능력이 뭘지 한번 여쭤볼게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떻게 쓰느냐. 안 쓰는 건 답이 될 수 없고요. 현명하게 쓰는 법, 제한적으로 쓰는 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용도 위주로 제한적으로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녀한테도 당연히 요구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의지가 박약해서인지 제 의지를 별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해둬요.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SNS 앱은 삭제하거나 PC에서만 보거나 아니면 아주 한정적으로 확인을 합니다. 이제 모든 욕망이라는 건 다 사라지고 이제 득도해야 되는 나이에 이르렀는데도 저도 안 되는데 우리 젊은 부모님들과 우리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너무 우리 매력적이지 않은 거 위험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거 별로 위험하지 않습니다.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재미난 건 매력적인 거. 드라마나 노래나 게임이나 이렇게 재미난 것들은 위험한 거고 이렇게 재미나고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거는 제한적으로 꼭 필요할 때를 정해서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부모님이 자신을 상대로 먼저 실험을 해보고 그게 얼마나 어렵고 무엇이 효과적인가도 좀 하면서 아이들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 도구의 조작법을 다루는 데는 도사입니다. 이 조작법의 도사라고 해서 이것이 가져올 장기적인 영향이나 인간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까지도 생각하고 그걸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좀 늦게 사주는 것도 좀 필요할까요? 네. 그런데 그거를 늦게 사주려면요. 그냥 우리 집은 야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되기 전까지는 못 사줘라고 규칙을 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스마트폰보다 더 재미나고 돈 많이 들어가고 신경 많이 쓰는 활동을 부모님이 직접 투자하셔야 됩니다. 아이랑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10배, 20배 이상 힘든 거예요. 가장 아이의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부모와 신뢰관계와 공감의 경험을 갖고 있을 때 부모님이 아이한테 야 우리 스마트폰은 그거 있으면 우리 관계가 조금 훼손되니까 가능한 한 늦게 아이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아이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부모 혼자서 강압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라 나도 참여한 그런 결정이라는 거를 계속 확인해 가면서 조금씩 늦출 수 있으면 늦추는 게 좋습니다. 네. 정말 이 디지털 시대의 부모 노릇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 좀 슬기롭게 잘 활용하는 방법 알려주신 것 같아요. 오늘 사실 이제 미래 이야기를 여쭤보려고 모셨는데 현재를 잘 사는 게 굉장히 미래를 잘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미리 알 수 없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생각을 일깨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래 교육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 또 나누게 될 때 또 한번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